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출제를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원핵세포라는 것은 원핵생물 또는 원핵미생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진핵생물이라는 것은 진핵세포 그리고 진핵미생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먼저 원핵세포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원핵세포의 세포벽은 세포막의 외부에 위치하며 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핵세포에서 세포벽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먼저 세포벽의 역할을 보기 전에 세포벽 같은 경우에서는 세포막의 외부에 위치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출제를 했을 때 세포막의 내부에 위치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위치를 하고, 자, 그리고 세포벽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세포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단백질과 리보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과립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우리가 과립체, 작은 과립체가 되는데, 자, 구성요소는 뭐가 되느냐면 단백질과 리보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원핵세포의 세포의 크기는 진핵세포와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중에서 어느 세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정답을 맞추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핵세포가 진핵세포에 비해서는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중에서는 어떤 게 크다는 소리예요? 진핵세포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벽은 펩티드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포벽은 세포막의 외부에 위치하고 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구성요소로서는 펩티드 글리칸이 구성요소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핵세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답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5번과 6번이에요.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 5번, 6번, 7번이 되어 있죠. 특히 5번, 6번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유사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사분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유사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핵과 진핵은 거의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핵세포가 유사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유사분열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원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없어요. 그러면 진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의 크기는 70S가 원핵세포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한 80S 정도. 따라서 S라는 것은 크기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있는 원핵세포,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 진핵미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서는 유사분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유사분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직접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원핵과 진핵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정답에서 가장 많이 오답으로 출제하는 게 유사분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염색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위한 사립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개에서 9개 정도의 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벽은 셀룰로스나 키틴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세포벽 자체가 펩티드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세포벽의 구성 요소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핵세포에서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이 세포 소기관으로 존재를 하는데 진핵세포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원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핵막이 없었어요. 반면에 진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의 크기는 80S, 반면에 원핵세포는 70S.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핵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유사분열이 아닌 분리분열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진핵세포에서는 어떤 분열을 하죠? 유사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분열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가번이 나왔어요. 나번에 세포 소기관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은 핵막이 있죠. 원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없지만 진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80S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가번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표를 이용해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비교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반드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핵막이에요. 그래서 핵막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표에 보시다시피 원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없어요. 반면에 진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있죠. 그래서 꼭 구별하시고. 자, 그리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벽 같은 경우에 구성 요소에 보시게 되면 원핵세포는 펩티드 글리칸, 반면에 진핵세포는 셀룰로스나 키틴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세포막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보솜은 원핵과 진핵에서 둘 다 존재를 하는데 크기를 보면 원핵은 70S, 그리고 진핵은 80S 크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골지체부터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핵막, 세포벽, 세포막, 리보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핵세포에 해당하는 미생물군은 박테리아나 남조류가 해당이 되고 반면에 진핵세포에서는 조류나 균류 그리고 원생동물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균류라는 것은 펀자이라는 곰팡이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박테리아 세포 성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세포 성분으로는 세포막이 있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고 편모, 리보솜, 메소좀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보시게 되면 리보솜과 메소좀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도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하면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면 틀리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포벽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세포의 기계적 보호 기능,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는 게 세포벽이에요. 반면에 세포막이라고 하면 영양분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죠. 그래서 투과와 수송의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모라는 것은 이동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동력이라는 게 뭐죠? 운동력을 나타내는 게 편모입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리보솜은 단백질 생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메소좀은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세포의 호흡 기능이 집중된 부분인데 호흡에 관계되는 세포 성분은 메소좀, 단백질 합성에 관계되는 세포 성분은 리보솜.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항상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파트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구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그만큼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 11번에 보면 진핵세포 또는 원핵세포 내 기관 중에서 단백질 합성이 주요 기능인 것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단백질 생성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단백질 생성의 기능을 하는 기관은 어디죠? 리보솜이 되는 거죠, 리보솜. 그래서 풀이해 보시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나번의 리보솜은 단백질을 생성하고, 다번의 액포는 노폐물 배출 및 저장, 그리고 리소솜은 소화 기능을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리보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성장이 나와 있어요. 자, 미생물의 성장을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생물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처리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수처리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를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미생물이 무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강을 시킨다는 게 수처리에서는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강시키는 단계가, 다시 말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성장 단계가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과 먹이와의 관계에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유도기가 있죠. 그리고 대수성장 단계, 대수성장, 감소성장 단계, 내성장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유도기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장에서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자, 미생물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도기라고 그러죠. 박테리아가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pH입니다. pH가 6에서 8 정도, 그리고 용존산소가 2mg/L 정도, 그리고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탐색하는 단계가 유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의 단계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로 대수성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대수라는 것은 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그.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대수성장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에 비해서 먹이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먹이를 무한정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생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생물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먹이가 많아서 먹이를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생물이 침강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단하게 커져야지 무거워져서 쉽게 침강이 되는데, 단단하게 커지지 않고 이렇게 형태만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크기에 비해서는 무겁지 못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수성장 단계죠.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에서는 우리가 침강을 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감소성장 단계라는 것은 대수성장 단계의 반대예요. 대수성장 단계에서 유기물과 미생물의 비를 보면 유기물이라는 먹이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소성장 단계에서는 먹이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유기물에 비해서 미생물, 박테리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먹이가 부족하니까 먹이를 섭취한 미생물은 성장을 하고 먹이를 먹지 못한 미생물은 도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원형질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형질 곡선이 죽은 세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소성장 단계에서는 그래서 먹이에 비해서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더뎌지죠. 천천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천천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미생물이 단단하게 성장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미생물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침강에서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성장 단계에서 수처리 단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소성장 단계가 지나게 되면 내성장 단계로 갑니다. 내성장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은 있는데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있는데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먹이를 못 먹게 되니까 정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정지 단계를 지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성장 단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어떻게 되죠? 덩어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장 단계를 우리가 수처리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와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장해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에 보면 부유 성장식과 부착 성장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생물학적 처리에서 부유 성장식과 부착 성장식. 자, 부유 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활성설러지법. 자, 부착 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살수이어성법. 자, 그리고 회전원판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유 성장식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착 성장식이라는 것은 어떤 매체의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놓고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부착 성장식은 미생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유 성장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설러지법. 그러면 활성설러지법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설러지가 뭐예요? 설러지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매체의 미생물을 붙여놓고 처리하는 부착 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살수이어상법과 회전 원판법 두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먹이를 섭취를 해서 움직이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크면 클수록 침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성장 단계를 거치면 안 돼요. 반면에 부착 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처리를 했을 때 설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성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설러지법이라는 부유 성장식에서는 왜 내성장 단계를 거치면 안 되느냐 하면, 무거워야지 가라앉거든요. 근데 내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산화 과정, 자기 스스로 세포를 분해해서 성장하는 것을 자산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산화 과정에 의해서 미생물의 덩치가 어때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침강됐던 것도 다시 상승하는 게 부유성장식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성장식에서는 내성장 단계의 자산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아요. 반면에 부착성장식에서는 내성장 단계에서 자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러지량이 감소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성장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부유성장식의 활성설러지법이에요. 그래서 부유성장식의 활성설러지법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우리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단계는 어디가 되느냐면 감소성장 단계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감소성장 단계에서 처리하느냐면 미생물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생물의 성장 단계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유도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대수성장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소성장 단계가 나와 있고 내성장 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처리에서 이용되는 단계는 어디라고 그랬죠? 감소성장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 이전 단계가 대수성장 단계예요. 그 다음에 변곡점 이후의 단계가 감소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을 했을 때, 죽은 미생물과 살아있는 미생물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먹이를 섭취하는 것들은 미생물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은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 것들은 미생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계기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 이전의 단계에서는
도태되는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먹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 이전은 대수성장 단계, 그리고 변곡점 이후는 감소성장 단계. 그래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성장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성장과 특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순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에서 첫 번째 보시면 유도기, 그리고 대수성장 단계, 감소성장 단계, 내성장 단계.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해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탐색기, 유도기, 그리고 먹이가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다고 그랬죠. 대수성장 단계. 자, 그럼 먹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요. 그럼 감소성장 단계. 그리고 먹이가 없어요. 그럼 내성장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네 가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3번의 대수성장 단계와 감소성장 단계는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수성장 단계에서는 미생물이 엉키지 않고 자라나는 분산성장 단계예요. 자, 먹이가 풍부하고 정식 속도가 가장 큰 단계, 그리고 새로운 세포 물질이 지배적인 단계, 그리고 플럭이 비대해서 침강이 낮은 단계. 제가 설명이 드렸죠. 반면에 감소성장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미생물이 엉켜서 플럭이 형성되는 단계, 원형질이 개체수보다 많아지는 단계, 먹이가 부족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처리에 이용되는 단계는 감소성장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체 정식을 하는 미생물을 회분 배양하는 경우의 미생물은 시간에 따라서 5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5단계 중에서 생존한 미생물의 중량보다 미생물 원형질의 전체 중량이 더 크게 되며 생물수가 최대가 되는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단계가 뭐겠죠? 핵심 단계. 자, 생존한 미생물의 중량보다 미생물의 원형질의 전체 중량이 더 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는 생존한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원형질이 나타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존하는 미생물과 죽은 미생물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러면 어디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원형질 곡선과 그리고 성장한 미생물의 곡선이 나타내는 단계는 감소성장 단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정답으로 접근을 해야지 한 번만에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미생물의 정식 곡선 단계 순서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4단계, 그리고 2번에 보면 7단계가 있는데 7개의 단계로 나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4단계로 나누게 되면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그래서 그래프 상에 있는 범위로 우리가 순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팁에 있는 순서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4단계로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유도기는 동일해요.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먹이가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무조건 성장기가 와야 돼요. 그 성장기가 대수기죠. 그 다음에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미생물이 많은 데 비해서 먹이가 부족하게 돼요. 그럼 먹이가 부족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되죠? 성장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멸기로 접어드는 순서가 되죠.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정식 곡선의 단계 순서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단계가 뭐죠? 유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죠? 대수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먹이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성장기라는 것은 대수 성장 단계와 감소 성장 단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더 이상 성장을 못하면 정지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지기를 거치고 나면 사멸기로 접어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모노드식입니다. 자, 모노드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는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식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용어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노드식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 곱하기 S 나누기 KS 플러스 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와 마이크로맥스는 어떤 값이 크다는 소리예요? 두 개 다 정식 속도 계수인데 당연히 맥스 값이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마이크로가 20%라고 하면 마이크로미터는 100%를 기준하는 거예요. 값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을 사용하겠지만은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크로맥스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100%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라는 것은 세포의 비정식 개수로서 per hour 단위. 자, 그리고 마이크로맥스라는 것은 세포에 맥스가 들어가니까 최대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최대 비정식 개수 per hour. 그리고 S라는 것은 제한 기질의 농도인데 미리그램 per 리터. 그리고 KS는 반포화 농도. 반포화 농도라는 것은 마이크로가 2분의 1 마이크로맥스일 때 제한 기질의 농도를 우리가 KS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론은 용어 설명을 알아야지 이론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론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모노드식을 이론으로 출제되는 유형을 한번 살펴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세포 정식과 관련된 모노드 형태의 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마이크로는 마이크로 M, 여기서 마이크로 M이 마이크로 맥스가 되는 거죠. S 나누기 KS 플러스 S입니다. 가번에 마이크로는 비성장률로 다니는 시간 마이너스 1성. 자, 여기서 시간 마이너스 1성이라는 것은 per hour라는 내용과 동일하죠. 나번에 마이크로 M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맥스, 최대치가 됩니다. 최대 비성장률로 다니는 시간 마이너스 1이다. 맞죠? 다음에 S는 기질의 감소율로 다니는 무차원수라고 그랬어요. S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미리그램 퍼 리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와 KS는 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존재를 합니다. 자, 따라서 S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한 기질의 농도를 뜻하면서 나타내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KS는 반속도 상수로 최대 성장률이 2분의 1대의 기질 농도이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죠. 잘못 설명된 것은. 그래서 제한 기질의 농도를 S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배양기의 제한 기질의 농도 S가 100mg per 리터, 세포 최대 비정식 개수 마이크로맥스가 0.23 per hour, 모노식에 의한 세포의 비정식 개수를 계산하시오. 제한 기질의 반포화 농도 KS가 30mg per 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보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맥스가 지금 0.23 per hour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마이크로는 0.23보다 큰 값을 가질까요? 작은 값을 가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왜? 마이크로맥스가 값이 예를 들어서 0.23인데 이 값보다 크게 되면 맥스보다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았을 때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모노드식에 의한 비정식 속도 계산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따라서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 곱하기 S 나누기 KS 플러스 S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S, KS, 마이크로맥스 이렇게 용어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맥스가 얼마죠? 마이크로맥스가 지금 0.23 per hour예요. 자, 그리고 S라는 값이 얼마죠? 100mg per 리터예요. 그리고 KS라는 값이
30mg/L죠. 자,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0.18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노도식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론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